김구는 왜 안두희한테 총을 맞게 되는가? 맞게 되면 맞는 이유가 있겠죠. 장덕수 암살 사건으로 김구 한독당이 피치에 몰리게 되니까 김일성의 직계인 남한 총책인 성시백이 접근을 해오죠. 김일성과 연대를 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고 초대 통일 대통령의 김구를 떠받들겠다. 그런 약속이 하게 되죠. 근데 김구는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질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떤 이념 노선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김구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머릿속에는 자우가 없다 그런 거. 그는 언제든지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협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김구는 반역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니까. 김구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김구는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부가 되냐 이 말이. 김구라고 하는 그런 거대 신화에서 빨리 탈피해야죠. 그걸 유지시켜서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 최고 김구 전문가 정한기 박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정신 없죠. 여기저기 뭐 학술 연구, 뭐 김구 연구, 김창룡 연구, 뭐 또 여기저기 뭐 발표회, 뭐 이런 것들. 이제 김구 연구를 한 챕터를 마무리하셨다 생각하는데 이제 박사님이 평가하시는 김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하시고 난 다음 모든 역사 자료를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는 김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그 사람은 뭐 대한민국 국부라기보다는 반역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반역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그 사람의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죽을 때까지 49년 6월까지의 그 정치 행위를 검토해 보면은 그런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특별히 해방 이후에 그 김구의 행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 많고 또 특별히 김구 연구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뭐 김구에 대한 뭐 일본에 대한 테러 행위, 그 다음에 정적 암살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진실을 알려드리면 그거를 듣고 나서 충격과 경악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건 일본을 대항해서 일제시대 했던 거니까 뭐 독립투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여전히 또 쉴드를 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방 이후 김구 행적에 대해서는 이걸 진실을 밝혀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쉴드를 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사님께서도 김구를 반역자다 이렇게 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반역 행위라고 했을 때요. 우선 그 남북 협상이 되게 중요한 논점이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 김구의 어떤 그런 정치 행적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하나의 민족의 거성, 평화 통일의 화신 같은 그런 이미지로 부각된 건 바로 남북 협상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북 협상에 가게 됐는지, 과연 김구가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그런 언설처럼 과연 그런 의미로 남북 협상에 임했던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그 이후에 김구는 왜 안두희한테 총을 맞게 되는가? 맞게 되면 맞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남북협상을 전과 후 그리고 남북협상 그 자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일단 남북협상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김구는 남북협상에 갈 생각을 원래 일단 이미지 자체는 공산주의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잖아요. 그 반공투사 또 민족주의자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언제 어떻게 그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됐던 건가요? 우선 그 김구의 그 정치 행적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이 한국 독립당의 중앙 집행위원장의 신분이에요. 김구는 민족주의자냐 아니냐
혹은 반공주의자냐 아니냐 얘기를 묻기 이전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에 대적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바로 김구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김구의 그 정치 노선을 우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45년 12월 말일부터 발생했던 그 반공 반탁 운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 자체를 신탁 통치로 이해하고 그걸 거부하는 반탁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가 거기 앞장섰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그 대표적인 정치 노선이죠. 그러니까 반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반공을 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과 소련과 북한은 전부 다 찬탁을 했으니까. 찬탁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반공 반탁을 했어요. 그랬던 인물이 46년 7월에 들어와서의 그 좌우 합작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아, 좌합작은 또 찬성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오락가락하는 기미가 보이네요. 아니요,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오락가락해요. 네, 네. 그랬던 인물이 이게 이제 이 47년 11월이 되게 되면 아니지 제 2차 또 반공 반탁을 해요. 47년 2월 5월부터 4월 5월부터서. 그러니까 좌우합작에 갔다가 다시 반공 반탁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 47년 11월 말 12월 초가 되게 되면 그때는 남한 단선 단정에 반대했다가 이 찬성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남한 단선 단정이면 이제 단독 선거를 하고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이승만의 대표적인 노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승만 노선에 합류를 하는 거죠. 했다가 또 다시 거기서 탈퇴하는. 합작을 해요. 네. 그랬다가 12월 20일경, 12월 20일경 딱 거기 이승만과 합작을 결의했다가 한 20일 만에 그 남한 단선 단정을 반대해요. 그래놓고 1월 28일경 48년 대한민국 건국되는 예. 해 그 48년. 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남북 협상을 이야기하고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을 해요. 완전히 이제는 북한 노선으로 돌아서 버린 거죠. 혹시 그때 장덕수 암살이 언제였죠, 박사님? 47년 12월 2일이죠. 47년 12월 2일.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질이 그렇게 이승만과 합작을 결정해놓고 단지 20일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장덕수 암살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장덕수 암살의 배후로 김구 한독당이 지금 지목을 받고 많은 당원들이 지금 잡혀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매일 신문으로 언론에서 김구가 거기 배후에 있었다. 김구와 김구는 한독당을 네. 문제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김구가 그 재판에 출두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공식 서한을 보내서 김구를 소환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구가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편지가 온 다음에야 출두했던 거니까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내부 문건들 혹은 북한 쪽에서 그 안우생이라고 그 안중근의 조카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 노동신문에다 쓴 김구에 관한 남북협상에 관한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적나라합니다. 그 사건이 장덕수 암살 사건으로 이 김구 한독당이 피치에 몰리게 되니까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 김일성의 직계인
남한 총책인 성시백이 접근을 해오죠. 그러니까 김구가 가장 정치적인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그렇죠. 간첩이 이제 접근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김일성 간첩이. 예. 그렇게 해서 이 김일성과 연대를 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 초대 통일 대통령의 김구를 떠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하게 되죠. 아, 성시백이 그렇게 김구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구는 이제 48년 1월 말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의 그 정치 노선을 보고 있노라면은 우에서 좌로 갔다 좌에서 우로 왔다 다시 우에서 좌로 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저는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우에서 좌로 갔다 좌에서 우로 갔다 하여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이제 아주 이 정치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 이 지금 박사님 말씀해준 역사적인 이 팩트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구에 대한 인식과 굉장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조 있는 철학 있는 원칙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텐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구한테 김구가 그렇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해버리는 이유는 바로 권력력이에요. 바로 임정봉대론, 법통론이죠.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 자신들이 이 권력을 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정봉대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 중심으로 건국을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이론이죠. 네. 그러니까 뭐 선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미 정부가 있는데 무슨 선거를 하고 말고 하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이 새롭게 세우는 정부의 정권을 쥐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김구 자신이 그냥 대통령 그대로 하고 그렇죠. 임정의 대표였으니까. 그러니 이제 목적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임정봉대론이 나오는 것은 한민당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건 상당히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기도 했어요. 임정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임정을 통해서 해방정국 특히 뭐 45년 시점에서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득세를 해요.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임정봉대론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나의 이제 정치적 카드로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네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김구 한독당이 전면에 내세워가면서 그걸 자기들의 정치 노선 카드로 활용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45년 이전 단계에서의 논의예요. 미국은 프랑스의 그 임시정부도 또 동유럽, 서유럽에 있는 많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정부를 미국이 만약에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미국이 받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미국은 프랑스는 물론이거든요. 어느 나라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임정 같은 경우에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한국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를 빨리 한국인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미국의 입장이 합리적이긴 해요. 상식적이긴 해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임정 자체를 자기들이 인정해 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기득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정부도 아닌데 저런 정부, 저 사람들이 이 신정부의 정부를 장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되게 이 미국 자체를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비판할 거 아니에요. 바로 미국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누가 일본을 패망시키는 주체가 됐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임정 인사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 판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광복군을 끌고 와서 일제를 몰아내고 뭐 독립된 국가를 만들었으면 해방을 시켰으면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봉대해서 뭐 자연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게 뭐 고민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해방은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본과 이제 미국이 싸우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생긴 어떤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던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보훈처가 이런 민족운동가를 헌창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민족운동을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이. 또 김구의 사례를 내가 뭐 책에서 썼던 것처럼 하고 다니는 짓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정적이나 죽이고 말이죠. 통김치나 담고 말이죠. 그런 인간이 이 해방에 뭘 했다는 거냐 이 말이지. 근데 박사님 진짜 통김치라는 용어가 쓰여요? 뭐 통김치를 나와요. 담는다. 아 진짜 그런 용어가 나와요? 나와요.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뭐든 묻는다 그런 뜻인가? 파묻는다 그런 뜻인가요? 파묻으면은 통김치가 안 되죠. 하수구에 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아, 그거를 이제 속칭 통김치를 담근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김치를 담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 파묻으면 그게 무슨 김치야. 아, 그럼 사람을 죽여서 그 정적을 죽여서 이제 그 사람을 하수구에 버린다. 팔다리 허리를 다 꺾어서 저기 자루에 담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거죠. 아주 잔혹한 겁니다. 그건 혹시 누가 쓴 말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썼나요? 그 북한 쪽에서 나오는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런 어떤 한 개인이 그런 기록을 비슷한 기록을 남기죠. 그게 혹시 김구 행적에 대한 기록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당시 행해지던 어떤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 묘사했던 기록인가요? 임정 사람들이 그렇게 임정 사람들이 상해에 온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죽였다. 그걸 이제 기록에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키워드가 바로 통김치를 담는다 그런 말이에요. 충격적이네요. 그런 사람을 두고 와서 한국인들이 국부라고 오고 막 민족의 거성이라고 오고 뭐 그렇게 막 그 고귀한 사람으로 떠받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무슨 정치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이 위에 들어와서 김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김구를 연구해 보시니까 해방 전의 김구의 행적 그리고 해방 이후 김구 행적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연결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상해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통김치나 담는 그따구 짓이라 했던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뭐 남북협상을 가서 뭐 38선을 베고 뭐 누울지언정 어쩌고 해가면서 그게 과연 사실이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지.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임병봉대 권력력이죠. 그걸 채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피치에 몰리니까 북한과 공산주의자들과 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공합작이죠. 공산주의와 주의자들과 연대하고 합작한다. 연공합작. 네, 연대하고 합작한다. 네. 연공합작. 그것은 뭐 북한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 남북협상에 김구가 올라와서 그 여러 많은 그런 연공합작 문서에 사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한 쪽에서의 평가는 김구가 남북협상을 통해서 김일성 장군을 만나서 크게 감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종래 반공민족주의자에서 영공민족주의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는 그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어떤 그 영어로 말하면 useful idiot이라 하잖아요. 그 레닌이 말했던 useful idiot. 그러니까 쓸모 있는 바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게 공산주의자들 용어거든요. 쓸모 있는 바보. 원래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바보예요. 그잖아요.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경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는 김구의 이미지, 특히 남북 협상은 완전히 역사의 사기입니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김구에 대한 어떤 역사를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사기가 아닌 게 없네요. 뭐 독립운동 행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해방 이후의 행적, 특별히 해방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너무 사기가 많아요. 그럼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러니까 통김치를 담그는 걸로 좀 돌아가서 그 상해에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조선 젊은이들을 왜 임정 사람들이 죽였던 건가요? 임정 요인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상해에 오게 되면 20년대 말 20년대 후반 같은 경우 30년대 초 같은 경우도 주로 이 친구들은 20살이니까 1910년 이후 출생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왔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미국 유학이라든가 영국 유학, 독일 유학 등 가려고 이제 저기 이 상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대학을 중국 쪽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영어를 배우거나 어학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해외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미국 당시 이제 상해가 어떤 조선 청년들이 해외 유학 간 어떤 교두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거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 청년들도 뭐 단순히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연하죠. 굉장히 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뜻을 이뤄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대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이 있죠.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했는데 원래는 거기 가기 전에 독일 유학 전에 상해에서 대학을 다니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해에 왔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임시정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인사도 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양반 쌍놈이 어떻고, 뭐 지역 감정이 어떻고, 그런 터무니없는 실태를 보고 있노라니까. 임시정부 안에서 그런 말이 와갔어요? 니는 뭐 양반 출신이다, 뭐 쌍놈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예 지역별로 따로 사니까. 상해 안에서도요? 그러면 뭐 기호 사람들은 뭐 그쪽에 모여 살고, 그렇죠. 서북 지역 사람들은 모여 살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굉장히 분열이 심했네요. 임시정부 안에서도. 그런데 무슨 독립운동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게 그 하나의 민족성이라고도 그러는데 분열, 대립, 갈등.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독립운동하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는 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실상은 달랐네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뭐 중국 사람들,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보면 다 어쨌든 뭉쳐 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는. 또 주이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독특했네요. 진짜로.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해외에 나가도.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거기서 또 파벌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마찬가지 상해 그 프랑스 조개라고 하는 그렇게 뭐 넓은 지역도 아니야. 협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면서도 서북파가 어떻고 기호파가 어떻고 그런 식이에요. 또 양반 쌍놈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 상놈 신분의 사람한테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인사를 안 해.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반상의 또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화합이 되고 협력이 되고
거기서 무슨 독립운동이 되겠어요. 그건 적나라하게 내 책에도 다 써놨는데.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런 현실을 보고 그런 현실을 젊은 마음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거나 오게 되면은 저기 이제 뭐 술을 먹거나 혹은 이제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임정을 비판할 거 아니에요.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김구 귀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 잡아다가 그야말로 뭐 통김치를 담는 거지. 몽둥이 찜질. 몽둥이 찜질 정도가 아니고 통김치를 담는. 야.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해에 젊은 한국의 친구들이 와서 여행을 온 거야. 그냥 뭐 유학 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일본어를 할 거 아니야. 영어를 할지는 모르고 뭐 안 되니까. 그런데 일본어를 했다는 건 사실만 가지고 그 여행 온 젊은 친구들을 잡아다가 임정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개패대기 패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한심한 거죠. 이런 짓들을 해온 사람들인데 무슨 거기서 독립의 거성이 어떻고 무슨 뭐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따구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독립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독립운동산이 어떠냐는 건 전부 사기 거짓말이고 조작이고 날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남북 그 연석회의 앞서서 이제 김구를 회유하러 성시백이 왔어요. 그럼 성시백은 이제 김일성이 보낸 간첩이 맞죠? 맞죠? 네.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구를 어떻게 회유했던 건가요? 아까 뭐 박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더블 클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시백은 항해도 해주 사람이에요. 김구하고 거의 뭐 동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한 25년경에 저기 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보성 전문인가요? 저기 보성 전문이 아니라 서울에서 중학을 나왔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20년, 19년 3.1운동 이후에 들어와서는 좌파운동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25년경에 중국에 갔고, 중국에 가서도 좌파운동을 하다가 이 국민당 정부에게 체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남경 감옥에서 한 5년 정도를 복역을 했죠. 그리고 나와서는 35년경에 나오나요? 4년경, 5년경에 나오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시백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락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프락치가 돼서 국민당 정부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간첩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 뭐 북한을 대신해서 간첩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간첩 활동도 했다는 거네요. 간첩 활동은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은내라든가 그런 중공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첩으로서 실력이 있다. 그렇죠. 그랬던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46년 12월에 이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러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렇죠. 46년에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그렇죠. 거네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46년 12월 말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1월경에 한 일주일 이상에 걸쳐서 이 김구와 김일성과 김두봉을 접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김일성과 어떤 끈이 없었어요? 끈이 없었죠. 그럼 그때 이제 처음 뭐 공식적으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김일성은 중공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런 특무공작에 뛰어난 사람을 추천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성시백이 리스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시백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 인물이 이 47년 2월경에 난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지트를 만들고 막대한 어떤 그러니
이 자금을 만들어내죠. 북한 쪽에서도 뭐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원을 받지만 또 자기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정착에서 자기 하죠.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한에서 통화개혁이 화폐개혁이 실시되게 되니까 그 전에 그 일본 돈이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한국으로 반입시켜가지고 그 돈을 그 당시까지는 한국에서도 통용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업 기반을 만들죠. 그때 당시 언론사도 많이 만들었다고 알고 한 있거든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야. 통신사가 2개인가 되고 신문사가 뭐 7, 8개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통신, 신문 이런 거는 어쨌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체들이잖아요.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간첩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언론 신문이 우리가 뭐 저기 지금도 찍어보면 나오는 조선중앙일보가 바로 저기 그 성시배기가 운영했던 대표적인 신문사예요. 혹시 그게 현재 중앙일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쓰는 것은 딱 2개예요. 여운형이가 30년대 전반기에 설립해서 운영했던 게 조선중앙일보예요. 그러다가 36년경에 폐간이 되죠. 그랬다가 다시 성시백이 47년에 만들게 된 게 바로 조선중앙일보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들은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신문들의 기본적인 논조는 전부 다 친북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45년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 공간이 어땠는지 참 짐작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 간첩이 나와서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언론사를 10개나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 다 흐리고 있었고 뭐 김일성이 이제 그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시백과 파견되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게 바로 여운형에게 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운형의 그 만든 당은 중도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중도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파가 아니에요. 좌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좌파이면서 우파 행세를 하는 것들이 중도파들이에요. 요즘에 정치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네요. 저는 절대 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도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작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규합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이 남북협상의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시백을 비롯한 그 북한 간첩들이 애초에 중도라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박헌영 반대 세력이에요. 좌파 내에서. 그 세력들이 이제 거기 남로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공중에 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그러면서 이승만 쪽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당을 만들게 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파에도 대항하면서 또한 이 박헌영 남로당에도 대항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북로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시백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북로당은 그때 당시 남한에 있었던 정당인가요? 북한에 있는 북한에 당이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한에는 이제 남로당, 그 그러니까 박헌영의 남로동이 있었고, 이게 북한 노동당, 남한 노동당. 네. 그 약자가 남로당, 북로당. 북로당은 이제 김일성이 담당하는 거고, 남로당은 그 박헌영이 담당하는 거네요. 그랬다가 이제 49년 6월경이 되게 되면은 북로당, 남로당이 합쳐가지고 노동당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노동당인가요? 조선 노동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좌파 남로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규합시켜내는 작업이 이제 그 성시백이가 했던 작업이죠. 하지만 성시백은 이미 그 상해 중경 등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임정 요인들하고 안면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 안우생이라고 이제 김구의 뭐 이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김구와 그 연인 관계 있지 않았나요? 안우생 아닌가요? 남자인데 뭐. 남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북 연석 회의 가서 그 김일성이 비서로 붙여준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도 그 김구가 약혼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제 안신호라고. 안신호. 거기 다른 이제 사람 다른 같은 또 안신데. 집안 사람이고. 네, 알겠습니다. 안우생. 안우생이 이 성시백과 저기 찾아러 와서 이 안우생 집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무르러요. 그래 가면서 이제 이 남북 합작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시백의 선이 안우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김구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하고 링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야, 그 작업 들어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섬뜩하네요. 야, 이렇게 하나씩 코어 쪽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 김구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경위를 거쳐서 남북 협상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성시백이 이제 김구를 만나서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내기 위해서는 북한과 저기 북로당과 저기 북한과 남한이 합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힘으로 독립정부를 세워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정부가 뭔 정부겠어요? 공산주의 통일정부지 뭐. 근데 김구는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질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떤 이념 노선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김구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머릿속에는 좌우가 없다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구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쉽게 지나치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는 언제든지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올라가서 여러 많은 공문서에 사인을 해요. 근데 실제 그 김구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로 올라갔을 때 그때가 1948년 4월 19일인가요? 19일이죠. 4월 19일이죠. 그 4월 19일에 갔을 때 그 김구를 따랐던 사람들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들은 한독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독당 사람들은 또 북한 출신이 많았고 또 반공 정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내부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저기 한독당 내에서도 야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 김구가 이제 그 북한에 가기 위해서 평양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한독당의 뭐 청년들 당원들이 김구의 집 그 경교장인가요? 거기 앞에 나와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다는 일화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그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뭐 타이어도 펑크 내고 뭐 못 가게 하니까 뒷문으로 가서 이제 도망가듯이 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란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학정이 뭔지를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런 김일성을 만나겠다고 저기 김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김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저기 공산주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의 선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이게 낭만주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김구는 지금 현재 19년에 이
항해도 해주를 떠나서 상해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 35년만 정도인가 만에 고향을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도 야 저기 이 김구 당신이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는데 김구가 과감하게 그걸 거부를 하죠.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그러니까 북한이기도 하고 그게 해주고 해주. 평양이고 그렇죠. 평양이고 해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구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북한 사람들은 되게 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양 출신이니까. 북한 출신이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거기 해주에서 나가서 나름 출세해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고향에 한번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돌아간다. 그렇죠.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네. 왜냐하면은 그 김구의 그 백범일지에서 보여지는 그 쌍놈됨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던 김구가 그걸 이제 제대로 해소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이제 북한 방문인 거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야, 박사님은 참 깊이 있게 보시네요. 심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실 때. 야 그렇게밖에는 이게 그 데이터에서 그렇게 읽혀지고 있고 또 김구의 그런 오랜 그 어렸을 때부터의 심리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도출 가능한 결론이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자질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 팩트를 읽어보고 팩트가 이게 이거였다. 뭐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날에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정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치가이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러니 소명의식을 갖는 정치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 김구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을 두고 그런 식으로 또 자기 과거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실제로 그래요.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안 갔다 간다면 상황이 다 달라지죠. 그죠? 나는 안 갔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제 대리자를 보내서 북한 쪽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직접 갔다는 거죠. 직접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단지 뭐 그 성시백과 그 측근들의 핵책도 있지만 그 홍명이라고 하는 인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사람 누구죠? 홍명이 하게 되면은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인물 아니에요. 그 뭐야? 그걸로 생각이 안 나네. 소설가? 그 누구냐? 그거 한번 찾아보면 돼요. 네네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홍명이 잠깐만요. 홍명이 소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왜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 인간이 하나의 이 문화 권력이에요. 임꺽정. 임꺽정. 네, 임꺽정을 쓴 게 홍명이에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냥 임꺽정 소설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임꺽정 생각만 했지. 이 홍명이. 근데 여기 보니까 독립운동가이자 저는 이제 나무위키 그냥 위키피디아를 보고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기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그 사람이 이 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다음 서열이었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구를 작업한 장본인이에요. 홍명이가요. 왜냐하면 홍명이는 하나의 문화 권력이었어요. 조선 문단 자체의 문화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백낙청 같은 그런 사람인가요? 뭐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비슷한 네. 인물인데 그 인물이 자주 이 김구를 방문해서 서로 말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되게 홍명이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하지만 홍명희는 이미 46년 초반부터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저기 침공주의자,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김구를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성시백의 작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김구의 어떤 그러니 이 측근들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홍명희가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남북협상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이 남북협상 올라갔다가 거기 북한에 정주를 해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북한 정권의 초기에는 핵심 역할을 해요. 실제 남한에서 북한에 가서 그냥 거기 눌러앉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네. 백남훈도 그러고 장건상이도 그러고 김원봉이도 그러고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한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이 중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북 협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 참석해서 이제 김구는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김구가 거기 가서 뭐 한 것은 남북 협상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남북 협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북 이게 저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Inter-Korean Conference라고 돼 있더라고요. Inter-Korean Conference. 아 그래요? 네, 남북 연석회의인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미국 학자들은 Inter-Korean Conference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컨퍼런스인데, 그러니까 코리아, 인터코리아잖아요. 두 코리아 사이에 어떤 뭐 왕래가 오가는 또 주요 어젠다를 다루는 컨퍼런스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터코리아 컨퍼런스. 네, 인터코리안 컨퍼런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그 영어로 된 사료를 찾아보는 게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남북 연석회의 하면 뭐 남북 협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인터코리안 컨퍼런스 하니까 아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야, 그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시에 언론인들이 쓴 용어예요. 정식 그 당시 이제 남북 협상이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 김구라든가 뭐 신기식 같은 사람들은 남북 요인 회담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유사한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남북 협상이 딱 벌어지니까 남한 신문에서는 전부 다 그걸 남북 협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연석회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석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구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연석회의가 있고, 남북 연석회의는 4월 19일부터서 4월 23일까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 지도자 협의회가 열려요. 아 그러면 이 개념이 컨퍼런스가 열렸고 그 컨퍼런스 기간에 아주 많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 안에서 열렸던 거네요. 엄브렐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북 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연석회의가 있고 지도자 협의회가 있었다는 거. 그 협의회는 딱 4월 30일 하루예요. 4월 30일. 원래 이 협의회는 예전 당초부터 계획에 없던 거예요. 거기서 평양에 올라가서 급조된 거예요. 남한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은 56개 정당 사회단체, 남북한 사회단체가 모여 있는데 그 전체에 그 대표로 모인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은 695명이에요. 거기서 무슨 회담이 되겠어요? 회의가 되고 대중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 김규식 누가 거기서 뭔가 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김구도 그 695명 중에 한 명이었나요?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북에 있는 다양한 정당, 사회단체 또는 뭐 명망가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한번 뭐 이벤트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개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이미 한 48년 2월부터서 김일성에 의해서 치밀하게
이 소련 군정의 지휘에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 생각했던 목적은 뭐였나요? 김일성은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달성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걸 통해서 소련 측의 목적성이 있고 김일성의 이제 목적성이 있겠는데 소련의 입장은 야 봐라, 미소공예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이 우파 정치인인 김구도 이렇게 찬성하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요구가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측이 제시했던 논의는 뭐냐면은 47년 7월경이 되게 되면은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게 되고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이 돼요. 근데 그 이관에 대해서 소련 측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은 미군과 소련군이 즉시 철군을 하고 그리고 한국 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소련의 요구였어요? 요구였죠. 그래서 실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나중에 그 일부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했었죠. 나중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 소련 측의 의도예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쪽에서도 혹은 저기 이승만 같은 경우도 그런 논의에 반대를 하죠, 다들. 그런데 그 논의에 지금 김구가 박수를 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소련 측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헌법도 만들어져 있고 군대도 이미 창설이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인민위원회가 이미 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48년 한 4월 되게 되면은 이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북한은 지금 구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우는 북한에 세우는 단독 정부가 바로 통일 정부다라고 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끌어내는 거죠. 남한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입장을 호응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적통 있는 정부다.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네요. 김일성은. 맞습니다. 바로 그걸 김일성은 노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또 그 뒤에 행위를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의도가 연결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한 단선战争을 분쇄하고자 하는 의도죠.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김일성 자기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북한 단독 정부는 문제가 없고 남한 단독 정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내로남불이 종특이었네요. 그게 하나의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되지만 너희들은 안 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의 틀 속에서 이게 남북 협상이 논의가 된 것이고 거기서 김구는 22일 날 정오쯤에 가서 한 5분도 안 되는 정도에서 거기 이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축하 연설을 한 것 정도였어요. 그리고 23일 날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많은 공문서가 제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부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거기 김구가 김일성을 만났나요? 만나죠. 김일성이야 뭐 저기 자주 회의장에서도 이제 뭐 만났고 그리고 이제 독대를 하죠. 그것이 5월 3일인가가 되는데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뭐 사기매담이라 해가지고 이 김구, 김두봉, 김구, 김규식 이 네 명이서 해합을 갔죠. 남한 측에서 올라갔던 사람 4명이 또 거기서 회합을 갖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 측 2명, 남한 측 2명. 북한 측 2명.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뭐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뭐 정해진 각본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 혹시 그때 김구가 그 북한에 올라가서
군대를 사열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인가요? 그거는 물론 사실이죠. 그게 군대를 봤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를 봤다. 그러니까 큰 집회가 한 2번 열렸는데 그것은 연석회의가 23일에 끝났고 25일에 평양역에서 평양 군중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네, 거기에 한 30만 정도가 동원이 돼요. 북한 주민들 30만이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전에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소련 군정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련 군정의 2인자였던 네베테프 비망록에 그 남북협상 19일부터서 계속 그날 있던 일들을 전부 다 일기로 써놓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언제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김구가 연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카메라로 이게 찍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신문에 파블리시가 되는 거죠.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었다. 그렇죠. 그 사진 한 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 장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치밀한 공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지금 김구가 걸려들고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북한 신문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전부 다 퍼져나가는 거죠. 봐라. 이런 이제 그 일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성공을 했구나. 자, 그렇게 했고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평양역 집회를 하자. 평양 시민대회를 열자. 그렇게 해가지고 25일 날 그렇게 한 30만 정도가 동원되는 성대한 퍼레이드가 네. 여기 이제 시민 집회가 열렸고 그랬다가 이제 5월 1일 시점에서 그 메이데이예요. 그날이 메이데이 행사를 여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군 사열이 진행이 되고 총 그 당시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 35만 정도가 돼요. 앞서 봤던 것보다 한 5만이 더 많이 늘었어. 이것도 전부 다 준비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북한군의 그 사열이 평양역에서 있었는데 비가 왔어. 당일날. 그래서 김일성이는 지금 평양역 거기 이 건물에 2층에서 지금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김일성이가 우산도 받치지 않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사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그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김구는 경악을 했죠. 그러니까 김구도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죠. 보고 있는 부분을 멀리서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김일성이 비를 맞으면서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뭐 지금 저 젊은 지도자가 저렇게 결연한 모습으로 뭐 늠름하게 행진하는 북한군을 사열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건가요? 왜 어떤 감정일까요? 그거는 아니 지금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인 누구죠? 스탈린 말고 지금 대통령 푸틴이 지금 예전에 거기 보니까 그래 어떤 용사묘에 가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헌화하는 사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있죠. 그러니까 숙연해지면서 어떤 그 군사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만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세 정도 지금 35, 6세 정도 되는 김일성이 북한군의 그런 잘 단련되고 조련된 이 인민군으로부터서 엄청난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김일성과 소련 군정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묘사가 그래. 비가 철철 내리고 있는데 김일성 수령께서는 해가면서 시작하는 그런 문구로 묘사가 되고 혹시 그 사진도 있어요? 사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사진이 있는지. 비를 맞고 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노동신문 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 알 수 있죠. 공개된 행사고 또 중요한 이벤트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김구가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건 언제였나요? 그게 5월 4일 날 출발을 해서 오는 길에 하룻밤을 자고 5월 5일 날 오후 8시경에 경교장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 생각에는 김구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한 열흘 한 2주쯤 남짓한 시간이죠. 한 2주 남짓한 시간이 김구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유엄한 비망록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물론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서 김구가 아주 솔직한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잖아요. 그 남북 연석회의 참여했던 그 어떤 회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2주 동안 북한에서의 경험이 김구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남북협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북한이 제대로 지금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고 아주 질서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남한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남한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인데 막 그런 이제 이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한 북한군이 잘 단련되고 조련돼 있고 무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김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지금 현재 50총선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한독당을 비롯한 김구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 인민군을 활용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통일정부를 세워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활용해서요? 그게 가능하다고 진짜 믿었을까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유엄한이랑 만나서 김구가 솔직한 그 방북 후기를 전달해 주는데요. 그 유엄한 비망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망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유엄한과의 만남에서 김구가 어떤 말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저기 여러 논의가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북한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남북협상차 내가 북한을 올라가서 보니까 북한 인민군이 잘 조련되고 무장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형편이 없지 않느냐. 북한을 가만두고 남한을 3년 동안 이 군사력을 증강시켜도 결코 북한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난다면은 바로 즉시 이 소련 같은 경우는 북한군을 이용을 해서 인민군을 활용을 해서 남한을 적화시킬 것이다. 야, 현실이 이런데 내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유엄한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뭐 그렇죠. 네. 유엄한은 이제 장개석의 어떻게 보면 신복이잖아요. 장개석의 뭐 가장 뭐 그때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유엄한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애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엄한은 장개석의 명령을 받고 김구하고 이승만의 합작을 지금 종용하고 알선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경교장을 와서 김구를 설득하는 작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개석의 어드바이스를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총선 50총선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런데 김구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뜬금없이 남북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그게 이제 48년 7월 10일
그러니까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부통령에 취임하라고 지금 이 설득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김구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적화될 나라인데 무슨 적화될 나라에 부통령을 한단 말이냐. 지금 이런 식의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그러니까 그 남북협상 과정에서의 움직임과 위험한 보고서에서 김구의 어떤 그러니 이 언설들을 결합시켜낸다 한다면은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민군을 활용을 해서 동원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고 그것이 뭐 공산주의 정부가 될지 무슨 정부가 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일성도 자기가 뭐 나이 한참 어린 아들 뻘이니까 뭐 수하에서 얼마든지 구원 삶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순진하고 낭만적이고. 근데 그 김구는 그때 당시에 뭐 김구 자기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 냉전이 급속도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국제 정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은 단순히 김일성이란 개인뿐만 아니고 그 뒤에는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그 국가 슈퍼파워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그럼 김구는 아니면 이해했던 걸까요? 이해 못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흔히 김구를 좀 이렇게 평가할 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과 대조하면서 김구는 국제 정치에도 하나도 모르고 까막눈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그건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뭐 48년 2월이게 되면은 지금 베이징이 남경이 지금 함락되고 있는 거예요, 중공한테. 그런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만 지금 3.8 이남과 이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 정세 전체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김구가 북한 정권과 연대하는 것은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되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력 균형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한 그리고 것이다. 실제로 김구는 이 48년 2월경이 되게 되면은 이 중국 공산당한테 밀사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서 한반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벌써 이제 손을 뻗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노라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은 국제 정세에 몰랐다고?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알고 거기 올라타려고 했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장개석은 자기를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임정에서부터 계속 후원해줬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장개석으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았잖아요, 김구가. 그러니까 네. $10,000,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박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김구야말로 대한민국 친중 매국노의 원조다. 뭐 이제 친중의 원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당시에. 친중 매국의 원조 아닌가? 하지만 나중에는 또 배신을 때려. 그러니까 이 김구는 이 반역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진짜로. 거기서 바로 이승만과 김구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잖아요. 나는 김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승만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아주 싫어하게 됐어요. 비교할 사람을 비교를 해야지 이게.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지금 문제점인데.
너무 두 사람을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미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프셋 관계, 그걸 뭐라고 하죠? 오프셋, 이 트레이드 오프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 트레이드 오프가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음. 끊어내는 작업이 지금 올 8월 15일에 나오는 책이 이제 뭐 되겠는데 디커플링하는 작업, 이승만과 김구를 이제 디커플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김구 해방 공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참이 터무니없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 이제 김구는 그 이후에 50선거를 그래서 반대했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50선거를 반대했던 거. 그러니까 반대했던 것만 아니라 50총선을 분쇄하려고 핵책했다니까요. 저지하려고 했다고. 유엔에도 탄원서를 많이 넣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이게 정당하지 않은 선거다. 그러면서 이제 클레임을 많이 넣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제3차 유엔 총회가 지금 48년 9월부터 개최가 됐고 프랑스 파리에서 그렇게 해서 12월 경에 지금 한국 문제,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가 지금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구가 거기에 서신을 사무총장 앞으로 서신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50총선은 문제가 많다. 우리는 다시 이 남북 총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로 승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반역이죠, 이건. 그렇죠. 네. 논할 여지가 없어요. 반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김구가 언제 죽었죠? 그건 이제 49년 6월 26일이죠. 49년 6월 26일. 그럼 이제 대한민국 건국되고 거의 1년이 채 안 됐을 때, 한 10개월쯤 됐을 때 이제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김구가 죽은 것도 이제 안도희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 안도희가 한독당 당원이었잖아요. 비밀 당원이죠. 비밀 당원. 공식 당원은 아니었어요? 공식 당원이니까 비밀 당원이. 비밀 당원? 그러니까 비밀 당원이란 건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명부상으로만 가지고 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밀로 활동하는 거죠. 비밀로. 그러니까 정식 이 당원이고 이름 자체를 정식 당원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죠. 공개하지 않는 당원.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밀 당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한독당이 설립된 게 1930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일반 당원, 비밀 당원 그렇게 구분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안두희가 그때 경교장에 찾아가서 권총을 차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밑에 1층, 2층 뭐 이렇게 있는 집에 1층에 뭐 관련 뭐 경비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한독당 당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거쳐서 그냥 우리 김구 선생님 만나러 왔다 하고 그냥 올라가서 만났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안두희가 그렇게 김구를 권총을 차고 올라갔는데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이미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안두희를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친근한 인물이었고 그 안에서 그리고 김구와 이미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만 이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안두희는 3월 말경에 지금 이 한독당의 비밀 당원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총 한 7차례 정도를 경교장을 방문을 했어요. 갈 때마다 맨날 군복 입고 가고 권총 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경교장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뭐 경계를 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으니까 또 육군 장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그걸 갖다 놓고 와서 무슨 뭐 안두희가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암살을 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겁니다. 한동안은 이승만이 안두희를 사주해서 김구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정설처럼 마치 정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승만이 김구를 죽였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구야말로 이승만을 죽이려고 2번, 3번을 핵책했어요. 실제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올리버의 그 책에 나와 있어요. 2번인가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암살 시도가 실패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다?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기독교 그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인다, 뭐 처단한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 없었죠. 이승만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구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거지. 이게 거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정치가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정치를 폭력으로 합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범죄지, 그건. 그건 범죄.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야. 동네 건달들이나 하는 것들이죠. 예, 깡패들이나 그렇죠. 하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방식이 얼마나 그야말로 저열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김구 암살의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니까 왜 김구를 그 반역자라고 하는지 또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네요. 네. 야, 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48년 10월 19일에 여순반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9년 5월에 그 강포 소령, 강태무하고 현무원이라고 하는 소령이 병력을 이끌고 올북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 배우도 마찬가지 김구였고, 또 국회 프락치 사건에도 김구가 지금이 배우로 거론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는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인정하지 않았다. 정통성 있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중요하고, 특히 48년 대한민국 8월 15일 건국이 됐을 때 분명히 김구는 입으로 대한민국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걸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김구는 뭐 계승하지 자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통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통을 계승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걸 한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김구는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황당하냐 뭐 이제 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사실 이미 답변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면서 여전히 김구를 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마다 이제 박사님은 이제 제가 비슷한 질문이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건 지난번에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방송을 보면 이 해당 방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방송을 하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따라오면서 이 모든 걸 학습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처음 김구를 접한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여전히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남북한을 통일하는 그 한반도의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노력만은 그 이상적인 노력만은 그래도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김구의 이상을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님 지금 웃으시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만약 실제 김구의 이상대로 그렇게 됐다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게 됐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통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통일이었는가를 왜 사람들은 묻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구가 말하는 통일은 자기들이 말하는 평화통일? 그 말이 안 되는 통일이에요. 이게 평화통일이 될 수가 없는 구조야. 김구가 생각하는 통일은 바로 적파통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통일에 화신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낭만적이게 들리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전후 배경 없이 들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래 어떤 통일을 원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평화통일? 평화통일이 뭐죠? 묻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남과 북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절대 이건 평화통일이 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이죠. 그런 이야기에 우파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코 남북한은 지금 현재 상황은 평화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김구는 거기에 뭐 속아 넘어갔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뭐 잿더미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김구의 그 행위와 언서를 좌파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버리는 거라니까. 실제로는 김구는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한 적이 없는 인간인데. 뭐 평화통일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절대 우파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내피셜일 뿐이지 현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북한 지금 김정은이 있는 북한이랑 통일할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랑 통일하는 게 낫다. 그거 좋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들이랑 통일할 바에는 그런 북한 세력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남북 통일할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랑 경제를 합쳐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같이 타파해 나가자. 이런 주장이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가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제 누가 옳은 길인지, 김구의 길이 옳았는지 아니면 이승만의 길이 옳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구분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화통일론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돼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고 그리고 개인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일본과 합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봐봐요.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의 연합체 아닌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시야에 넣게 되게 되면 못할 게 뭐냐 이 말이지 뭐. 이 김구의 문제는 그게 과거 역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김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김구에 대한 그 헌창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최근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거 몇 개만 가져왔는데 뭐 국무총리인 김민석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탄생 150주년 뭐 어떤 판소리에 참여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판소리 공연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공연에 가는 거예요. 김구라는 이름이 달려 있으면. 그리고 또 뭐 이재명은 최근에 코엑스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 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 그 숭고한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어가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 넘버 원투 현재 넘버 원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민주당 정치는 틈만 나면 김구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구 거기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하고 또 비단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개혁신당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보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김구하면 뭔가 거기 온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이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김구 기념사업회 있잖아요.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업회는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친일파와 반통일 세력 하수인의 흉탄에 서거하신 후 조직됐다. 이렇게 자신들의 조직 어떤 그 연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또는 김구의 역사적 상징성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직이 말하는 게 친일파와 반통일 세력의 하수인의 흉탄에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김구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김구 기념사업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들은 반통일 세력이 어떻고 친일파가 어떻고 그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구는 지금 친중파고 매국이에요. 그런 세력이고 또한 마찬가지 그들은 친공산주의 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범 김구 사업회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는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라고 하는 그런 거대 신화에서 빨리 탈피해야죠. 결코 그걸 유지시켜서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김구 신화를 지켜서는 김구 신화를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계속 지금 현재 그 좌파들이 이용하는 논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되게 핵심적인 그런 문제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박사님 요즘에 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좀 행복하신가요?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이렇게 연구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그렇죠. 발표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생각하면 나도 한번 또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지 뭐 역사적인 문제만이 아닌 바로 오늘의 문제고 내일의 문제로 한번 환원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죠. 네, 그래서 제 채널에도 보면 이제 박사님이 거의 최다 출연자이신데 댓글 영상에 보면 가끔 이렇게 의상이나 아니면 모자 오늘 귀여운 모자 쓰고 오셨네. 멋진 모자 쓰고 오셨네요. 뭐 통청관인가요? 뭐 어떤 뭘 쓰고 오셨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재미있는. 그게 저는 이제 팬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팬덤. 네, 박사님의 연구와 또 이 강연 같은 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제가 왜 여기 자주 이제 나오게 돼 버렸는데, 글쎄 뭐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뭐 새로운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좀 팬심을 느끼세요? 뭐 그런 언급을 해주면 저도 재밌죠. 네. 내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근데 오늘도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박사님. 멋지긴 뭘 멋져요. 뭐. 멋지십니다. 하여튼 박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김구 연구 또 대한민국 근현대사 관련해서 좋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또 진실들이 알려지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거기 김구재단 이야기를 오늘 안 했는데. 김구재단. 네. 김구재단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꼭 언급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구재단은 원래 김구재단이 지금 현재 서울대에다가 김구포럼을 만들고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그걸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박태균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게 한 10억 정도를 개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버드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구 이름을 딴 어떤 연구소 같은 게요. 타이완도 있고 뭐 베이징 대학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특히 뭐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더 현재화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내 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작용과 반작용인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우리도 뭐 해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김구재단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 빙그레라고 하는 재벌이 있는 거죠. 빙그레 회장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바로 김구의 손자 아니에요. 손녀예요, 손녀. 김구의 직계 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있어서 이제 그런 자금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포럼들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만 글쎄 올해는 8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반역자 김구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8월 15일에 혹시 새 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작업은 다 끝났나요? 그렇죠. 거의 이제 끝나가 있고 곧 출판사로 온 거 넘어갑니다만. 대략적인 그 얼개가 어떤 건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는 김구가 제 1탄에서는 개인을 테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테러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테러한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해방 오늘 나눠주신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해방 이후의 김구 행적. 그러니까 남북 협상을 전후로 하는 이 김구의 정치 행적을 검토해서 그런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이것은 끌어내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권에서는 이제 개인들을 테러했던 김구, 이제 다음 책에서는 국가 대한민국을 테러했던 김구.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체성으로서 김구의 정체성 테러리스트로서 정체성이 이제 딱 마이크로한 부분하고 매크로한 부분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박사님. 물론 그 전에도 자주 모시겠지만 하여튼 그 책이 나오면 또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